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세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이번 주 들어 종합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인 2064포인트의 턱 밑까지 치솟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2000포인트 돌파 여부에서 이제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증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황상현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호한 좀 흐름을 보여왔는데, 센터장님께서는 2010년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딱 한마디로 옛날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외인 천하였다 이렇게 네. 표현을 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시장 자체가 외인에 의한, 외인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표현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2009년 이후로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3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또 어저께까지 이제 약 한 20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 2년간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한 53조 원 정도 달해서, 대체적으로 그 기간의 시가총액을 가중 평균해 본다면 총 시가총액 대비 한 5%. 이것은 뒤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2003년, 2004년에 목격했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이 편향에 가까운 이 어떤 시장 주도, 이것이 이제 2010년을 아로새겼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지난 과거 10년을 봤을 때 역시 2004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한 60%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2010년도 한 40% 정도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말 그대로 약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이 수출 경쟁력, 그리고 올해 이제 수출이 또 이제 무역 규모 자체가 사상 최대치를 이루기 때문에 네. 이 수출 경쟁력에 기반한 기업 이익들의 이 호조가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아니었겠나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상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셨을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업종 간, 또 네. 업종 내에서도 소위 종목 간 이런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졌다. 바야흐로 이 경쟁력 위주, 정말 장기 성장성 위주로 기업들 간의 이 주가 명암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도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설명하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화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해가 2010년 아니었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큰 범위에서 어떤 외인들, 그리고 뭐 기업 이익 증가, 그리고 뭐 업종 간 종목 간 차별화, 양극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올해 항상 뭐 연말이 되면 뭐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뭐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와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2010년 국내 우리 주식시장을 뒤흔든 어떤 큰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가장 특이한 중요 이슈는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그림이 언뜻 보시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실 수 있습니다만,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장기 추이와 그 아래 빨간 선은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이른바 글로벌 기업의 배당 수익률을 차감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즉 이
붉은 그래프의 선상이 네. 이렇게 제로선을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즉 글로벌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보다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언뜻 생각하시기에 야,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이렇게 높지 않은데 그게 금리보다 높아질 정도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진 건가? 즉 채권 가격은 얼마나 올라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 한 20년간 역사를 보면 거의 보시다시피 금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네.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2008년, 2009년 초반 이후에 다시 2010년 들어서 나타난 미국 국채 금리의 초강세와 상대적인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고 이것은 최근에 오히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이후에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다시금 빠른 균형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2010년에 이러한 주도적 특징의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가 결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즉 글로벌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즉 금리가 상승하든가 주가가 좀 더 상승하든가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과거의 어떤 평형 상태점으로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로는 아까 이제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좀 더 보시면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 이익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2004년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1%라는 기록적인 이익 증가를 보였고 네. 2010년에 다시금 40%대의 2004년에 이어서 절대 규모로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익 증가 추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썰미가 높으신 고객분, 투자자분들께서는 눈치를 가늠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4년에 이와 같이 기록적인 이익 증가가 나타난 이후에 2005년, 2006년에는 오히려 소폭의 감익이 연속이 됐습니다만 그러네요. 기억하시다시피 2005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한 52% 정도 한 해에 주가가 올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명히 중요한 증시의 격언이겠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아주 의미 있게 레벨업 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그것을 후행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2004년 이후의 사이클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4년의 이익 증가폭만큼이나 올해 이익 증가폭이 높았지만 2010년의 주식시장 상승률을 보면 현재까지 한 연초 대비로는 한 20% 정도 수준 2004년에 한 15% 정도 됐었기 때문에 네. 두 해가 다 소위 말하는 그 이익 증가율을 따라가는 만큼 오르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이것은 이제 저희 공식적인 수치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2005년이나 2006년처럼 이익이 소폭 오히려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PER과 EPS의 곱으로 설명이 되는데 네. EPS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가는 오르는 것이지만 때로는 EPS가 정체 내지는 감소를 해도 PER, 이 승수의 소위 말하는 리레이팅에 의해서 시장이 견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리레이팅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레벨업 된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중요한 팩터는 뭐냐. 2010년에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이 그림에 상당히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2000년 당시로 돌아가서 보시면 미국 국민들의 소비는 약 한 6조 8천억 달러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조 원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0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로만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한 7개 정도 이제 먹여 살렸던 것이 네. 이제 2000년도의 상황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른바 신흥 5개국의 소비 규모가 2000년 당시에는 미국의 한 20% 내외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약 한 10조 달러를 소비하는 가운데 이 신흥 5개국의 소비가 무려 5조 달러를 넘어서는 즉 신흥 5개국 소비가 미국 소비 총량의 50%를 처음으로 넘어가는 해가 2010년이 될 거라는 점이죠. 이것은
즉 미국의 소비가 1% 감소해도 이들 국가의 소비가 단 2%만 증가하면 총량에서 그것이 상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또 그동안 신흥국 경기를 견인해왔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그런 높은 부분입니다만은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체감하시다시피 이 한 번 뭐 고배기량의 자동차를 타다가 다시 보급형으로 내려가기 어렵고 한 번 이런 어떤 LCD TV, 노트북을 쓰다가 다시 286 브라운관 TV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굉장히 비탄력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흥국이 소비 중심으로서 세계에서의 그런 입지가 굉장히 공고해졌다. 특히 2010년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이익의 의미 있는 증가, 그다음에 채권과 주식 가격의 극단적인 불균형, 그리고 신흥국이 소비 주체로서의 급부상 이런 것들이 2010년에 시장을 뒤흔든 그런 중요 요소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억하시듯이 뭐 대북 리스크 문제 또 유로존의 재정 위기 문제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 그 세계 주요 국가 소비 시장 비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남는데 실제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라질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경제에서 이제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미국과 비교를 한 이 표를 보니까 정말 극명하게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예, 흔히 이제 그 중국 수치만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결국 이제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소비와 투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중국의 소비가 아니라 중국의 투자가 전 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8.2%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투자 규모의 약 한 5분의 1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전체 중국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이 되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것은 중국이 이제 할 몫만큼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중국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8.2%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가 GDP 규모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크네요. 차지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소비는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밖에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균형 불균형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중국의 투자가 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소비의 팽창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를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어쨌든 저 비중 자체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 속에서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 올해 그 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업종 이제 양극화란 부분을 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또 분명하게 좀 갈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을 선도한 업종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좀 부진했던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의 큰 흐름, 어떤 신흥국의 수요, 신흥국의 소비재 수요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견인됐던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던 그런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가 뭐 아주 정말 꿈만 같았던 주가 상승률을 경험을 했고 그렇죠. 이 3사의 시가총액 합산이 거의 그 삼성전자의 이 절반, 절반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약진을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대 기아차가 그동안에는 오랜 시간 그 선진 시장에서 상당한 고전을 했습니다만 네. 이 신흥국이 소비 주체로 급부상을 하면서 결국은 중국, 브라질, 또 러시아, 인도 이러한 신흥 4개국에서 다행스럽게 현대차의 존재감은 상당히 높다. 적어도 수입 차종 중에서는 수익권을 각 시장에서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신흥 시장의 이 중산층 이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차종이 되면서 네. 이런 어떤 신흥국 소비 사이클의 최대 수혜로 부상이 되고 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자동차 업종의 주가 강세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화학 업종인데요. 네.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화학이 이제 전 세계 이런 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재의 기초 재료로서 다 반입이 되는 중요한 물품일 뿐만 아니라 네. 여전히 이 중국이라든가 중동의 설비 증설이 많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선진국에서 또 현지 공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제 위기 이 이슈로 인해서 선진국 공장의 가동률이 높지 않고 또 중동과의 어떤 긴장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 공급이 원활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들의 그 원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화학 업체들의 몫인데 네. 그간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했거든요. 그러나 LG화학이라든가 제일모직 등 LG그룹, 삼성그룹의 주력 화학 계열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전자 재료 시장으로 발폭을 넓히면서 어떤 화학 업종 또한 뭐 정말 꿈 같은 리레이팅을 경험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네. 최근에 일부 반등 기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IT 업종은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업종 중에 하나였고 네. 또 금융,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들은 특히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내수 건설 시장의 침체에다가 최근엔 이제 유로존의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은 유로존 가치 하락은 결국은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유럽 업체들하고 경합해야 될 국내 건설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좀 부담 네.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좀 고전에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가격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뭐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그런 이슈가 있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소비가 이제 2010년에 중요 화두였다고 본다면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위 말하는 미국, 유럽 뭐 이런 선진국형 소비재 쪽의 성격이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그 PC 교체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은 미국 등의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지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할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도 곤혹스러우셨고 IT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만은 2011년에는 이른바 기업 지출의 일부 부활과 더불어서 좀 다소 호전된 그런 실적과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네.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자동차, 화학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IT, 금융, 건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올해 주식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뭐 이런 장이었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에 이제 우리 증시가 이만큼 2,000포인트 돌파할 정도의 한 거에는 정말 큰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외국인들의 매수 성향과 어떤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매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두 가지의 그 국면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라색 선은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해 평균의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두 해 동안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들이 약 한 26조 원 정도, 공교롭게도 당시 시가총액의 약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순매수를 했고 네. 이후에 2005년에는 사실은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됐고 이후로 이제 4해 연속 상당히 다량의 그 주식 매도를 일어났지만 결국 이제 우리 국내 투자 자금들이 그것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면서 이 전 고점을 가볍게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 2009년, 10년 두 해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말씀드렸듯이 52조 계속 더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으로 53조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때와 비슷한 시가총액 강도를 사고 있는 이 흐름이 상당히 이채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 규모가 아주 단기적인 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냐? 네. 그렇게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과거에 2년간 집중 매수했던 것들을 4년간 아주 오랫동안 그 국내에 호전되는 수급 환경을 보고 사 들어왔던 것처럼 네. 지금 역시 장기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양호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투자 행위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돌이켜 보면 이런 어떤 그 지표를 보시면 이것은 국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국내 투자 주체들, 네. 기관과 개인들이 1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선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004년 말, 또 2006년 말, 리만 브라더스 쇼크 사태 직후, 그리고 지금 이 네 시점에서는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
즉 국내 증시에서 존재감이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면서 결국 시장은 양호한 대세 상승 국면으로 번번이 이어지곤 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외국인들은 약간 호흡을 길게 보면서 결국은 국내 자금이 증시로 유턴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 개인 기관들은 결국 뭐 기관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환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연계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네. 다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유턴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좀 장기적이고 어떤 좀 그 여러 가지 그 지난 2004년이나 2005년에 비해서 좀 상당히 견고한 그런 추세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올해와 내년도 전망에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양쪽에 또 걸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정말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했는데요. 2,000포인트라는 주가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뭐 심리적이든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가 가지는 의미와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선 유사성부터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결국은 2007년에 우리 그 증시의 고점을 만들었던 그 주된 흐름은 마치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흥미롭게도 2003년과 2004년 제가 강조드리는 그 당시의 흐름,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을 사고 했을 때도 이 미국의 정책금리, 글로벌 유동성의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정책금리가 1%대에서 상당히 장기간 이 머물렀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왼쪽에 예. 예, 왼쪽 예. 축이 이 미국의 정책금리를 나타내는 죄송합니다. 오른쪽 이 축이 되겠죠. 그래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직접 보시고 이렇게 손으로 찍어 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1%대에서 미국 정책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유동성을 잉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한국 시장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청산 가치 대비 주가 PBR이라고 불리우는 그 선인데 네. 이것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도 불과 1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 유동성의 어떤 팽창 효과로 인해서 소위 말해 리레이팅이 생기면서 이것이 2배 가까이 올랐던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지는 긴 어떤 이 상승 트렌드에서의 경험했던 네. 사례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리레이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는 금리 상승,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1단계에서 풀렸던 것들이 이후의 것들을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시장의 고점을 왕왕 만들곤 한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때의 돈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네. 뭐 거의 바닥이 붙어서 가고 있고 여전히 미국은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이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이런 효과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부가 대비 가치는 종합주가지수 2000이라고 하는 마디지수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국 기업들의 자산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은 거의 한 2005년 초 수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성장을 이것이 이제 2007년 10월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각 섹터 기업들의 자산 성장률입니다. 네. 3년간 최소 가장 적게 자산이 성장한 기업도 30% 정도까지 자산이 성장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 펀더멘탈 가치를 감안하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5년, 6년경에 봤던 한 1400 정도 수준하고 네. 유사한 사실 수준이고요. 만일 저희가 2007년에 그런 수준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략 지금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670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의미 있는 이제 고점은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간의 어떤 기업 가치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어떤 그 2000하고 뭐 그냥 수치적인 의미의 2000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 굉장히 좀
그 앞으로 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는 그런 예, 포인트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의 유동성이란 부분들도 이제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예, 뭐 예.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굉장히 영향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풀리는 것들은 이미 풀린 것도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더 풀려 나갈 거고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미국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영향하고 내년도 우리 수급 전망 같이 네. 자꾸 외국인들 어떤 성향하고 또 맞물려서 말씀할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개념적으로 세계 경제, 특히 이제 미국 경제를 금리와 달러 사이클로 이렇게 표기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달러가 강해지는 방향, 이쪽이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일사분면은 고금리와 달러 강세가 겹치는 구간. 그리고 이쪽은 저금리 달러 강세, 저금리 달러 약세, 고금리 달러 약세. 네. 그래서 일종의 이 경기 순환적인 뭐 모든 해가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든지 이런 네 개 분면의 이 금리와 달러 상황의 매치가 네. 되게 돼 있는 것이 미국 경제의 성격인데 여기 보시면 항상 그 고금리 달러 강세로 둔화가 시작돼서 저금리 달러 강세, 안전자산 선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포 심리에 젖어드는 네. 그런 것들이 92년, 2001년, 2009년 미국의 대불황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고요. 그 국면이 조금 지나면 약간의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서 저금리와 달러 약세가 공존하는 93년, 2004년과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이 두 해가 93년, 2004년인데 두 해가 다 이 이후의 대세 상승의 그 직전이 에 해당하는 해가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야흐로 이른바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부각되면서 고금리와 달러 약세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주식의 대환영이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적어도 도식적으로 이런 어떤 선상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의 경기 시기에는 한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서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면 네. 우리가 90년대 후반 또는 또 2000년대 후반에 보았던 것과 같은 양호한 글로벌 수급 환경이 더욱더 이제 더욱이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이미 잉태된 그런 유동성들의 효과가 내년 이후에 보다 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을 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이런 우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5년 상황보다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는요. 바로 이런 어떤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함의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네. 이제 옅은 블루 라인이 이 한국 환율의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지금 2003년 4년 외국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원화 가치가 편안하게 싸져 있었을 때 그 시점보다도 소위 말하는 실질 환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명목 환율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즉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지금 환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다. 2005년 6년은 어떠냐? 이미 한국의 원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고평가되기 시작한 국면이다. 이 시점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오히려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원화 가치도 1,500원대보다는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떤 소위 말하는 상승 여력을 잉태한 것이다라고 이른바 외국인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뭐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외 반면에 당연히 또 리스크도 많이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핵 리스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럽 관련된 재정위기 관련된 리스크도 있었고 내년에도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칠 영향 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선 첫 번째로 2005년 이런 좋았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비록 국지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네. 부담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이나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책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물론 신선식품 같은 일부 제품들의 영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은 다소 좀 정책적 수단을 굉장히 속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럽 재정 위기 이것은 분명히 그 나라들의 어떤 부실 정도 상태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이슈다. 항상 내연하는 그러나 큰 틀에서 상승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단기적인 간헐적인 조정의 빌미는 항상 유럽 재정 이슈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글로벌 돈 맥이 약간 경화가 돼 있는데요. 네. 글로벌 은행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른바 유럽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이 내연하는 한에는 이 상업은행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예전처럼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리스크보다는 네. 사실은 중동 문제, 이 이란의 핵보유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으로는 상당한 또 변수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시간 관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지금 그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뭐 여러 가지 좀 그 호혜를 입었던 업종과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 뭐 몇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뭐 그 2011년 내년도에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입고 어떤 업종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지와 더불어서 뭐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2011년 시장은 모두에서 계속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재현이 기대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상반기까지는 IT 자동차로 대별되는 이 외국인 선호주,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은 나쁘지 않을 것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자금의 머니 무브가 가속화될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럴 때는 금융주, 증권이라든가 은행 또는 건설 또 뭐 이른바 제약 이런 어떤 그간에 장기 소외됐던 업종들 또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2011년도 주식시장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황상현 센터장 모시고 2010년 주식시장 결산과 2011년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뭐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죠.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제 26세에 불과한 이 젊은이가 그 지구의 10분의 1을 연결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니까 정말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내년에는 좀 이런 새롭고 혁신적인 강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기업의 어떤 토양이나 토대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잘 방송 드렸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